안녕하세요. 낭독산책의 타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여윤 작가의 엄마 교과서 뒷부분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교시 감정 코칭. 표정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고 창의력을 키우고 비폭력 대화를 이끄는 4단계 감정 코칭.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비대면, 원격 수업 등에 익숙해지다 보니 감정 소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감정 컨트롤 타워에 불이 켜진 셈이죠. 몇 해 전 인간의 감정을 다룬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기억하실까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그곳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 감정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이사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의 발상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유학년제 아이들 심리정서 수업에서 이 영화를 많이 거론하며 아이들의 감정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감정을 코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을 알아보고 그 표정을 보며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이해해야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은 물론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불어 창의력, 사고력이 원활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로 관계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수업은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 코칭은 감정적 문제를 잘 다루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동 심리학자 하임 기너트 박사가 처음 제안하였고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 조절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성애 조비혁 교수가 감정 코칭 5단계로 감정 인식하기, 감정 경청하기, 감정 공감하기, 감정 표현 돕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기로 제안해 감정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즉 감정 코칭이란 아이의 마음은 공감하지만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주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관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표정으로 말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을 체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감정을 체험하는 강도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도 하잖아요. 시간이나 상황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 감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표출될까요? 아이들과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철수야, 기분이 좋고 나쁨을 선생님이 발바닥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은 벌써 까르르 웃기 시작하지요. 그때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과 기분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아이들 대부분은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굴에 있는 43개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표정을 짓고 그 표정을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표정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정이란 마음속 감정이나 정서 등이 얼굴에 드러난 모양으로 의사소통의 중심,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도 표현됩니다. 표정은 결국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마중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 에크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며 또 정서와 얼굴 표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구자입니다. 이미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을 알아내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알아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죠. 그는 오지에서의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사람의 표정과 감정은 문화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정은 뭘까요? 특히 상대의 감정을 물을 때는 네 감정은 어때? 라고 묻지 않죠. 대부분 기분이 어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할 때도 나 기분 좋아 라고 하지 나 감정 좋아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느낌, 정서, 감성 등과 같은 단어들은 감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혼용되거나 잘못 이용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부터 알아보면 각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정서라고 말할 때와 한국인의 감정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 심리라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 또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로 생리적 현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 심리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정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 또는 분위기. 기분,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마음의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느낌,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기운이나 감정. 감성,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감정 코칭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날씨에는 매우 민감해서 일기예보는 꼭 체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 날씨는 챙기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마음에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이유 모를 긴 장마가 닥치면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곳에 그 감정을 풀기도 하죠. 부모가 자기 감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 내려놓음,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 날씨를 효과적으로 챙기고 감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선 내 마음 날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날씨를 알아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더우면 옷도 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통증 정도를 1에서 10까지 중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지요. 환자의 통증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치로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 마음 날씨가 6 정도라고 판단하고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컨디션을 감안하면서 조절할 수 있겠죠. 더불어 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날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 단어를 살펴보는 것도 감정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단어를 알려면 초성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맞히는 초성 게임이나 1분 안에 누가 가장 감정 단어를 많이 쓰는지 알아보는 타이머 게임을 하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도 성인들도 감정 단어를 많이 쓰지 못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우리의 감정 단어를 하루에 1~2개씩이라도 알아가면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정과 표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서 초성 게임으로 워밍업을 했으니 이번엔 아이와 함께 빙고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빙고 게임은 모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죠. 물론 아이가 여럿일수록 재미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1줄 빙고, 2줄 빙고 등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활동에서 재미는 기본적인 요소고요.
덧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게임을 한 후에 느낀 점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스스로 재미 요소에 의미 요소를 더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과 나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떠올리게 한 뒤 그 감정과 표정을 연결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초록숲, 감정 단어, 여유로운,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표정으로 웃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 어둠, 감정, 공포, 이렇게 말한 아이는 표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선택하더군요. 간단한 활동이지만 아이가 편하게 감정과 표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란, 표정이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의미를 깨닫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 7%만이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38%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서 55%는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보면 대화에서는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표정이나 억양, 제스처 등 신체 언어, 다시 말해 비언어가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현 요소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마지막 활동은 마스크의 내 감정 표정 그리기입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건빵의 표정을 그리고 모듬 활동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발표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 건빵을 손수 준비하라고 하기 번거로울 듯도 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마스크의 표정 그리기는 마스크에 아이가 원하는 표정을 그리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짓는 표정인지, 최근에 그런 표정은 언제 지었는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여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표정을 서로 짐작해야 하는 이 시대에 감정을 마스크에 그려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 상대의 감정을 표정을 통해 읽어내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2단계 관계야 놀자. 감정 코칭 두 번째는 관계 수업입니다. 앞서 연습한 대로 표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편한 상태로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행동하게 돼서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죠. 그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아이 스스로 관계도를 그려보면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혹여 지금 아이가 느끼기에 주변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반대로 만족스럽다면 앞으로도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활동으로 가볍게 마음날씨를 점검해 주시고요. 라포 형성을 위한 관계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6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나무 막대의 개수가 몇 개로 보이는지 물어보세요. 과학 시간에 본 적이 있는 아이들은 아, 이거 착시예요 라고 말하고, 또 모르는 아이들은 이거 이상한데요? 여기서 보면 4개고 저기서 보면 3개로도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이 관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대답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또 감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표현도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양함이 그때그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나무 막대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면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상대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데,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관계를 그르치게 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배우는 관계. 이제 관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369, 248, 911이라는 3개의 숫자로 관계를 되짚어 볼 겁니다.
369, 248, 911, 이 숫자들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통상 사람이 3번을 만나면 상대를 인식하게 되고 6번을 만나면 친밀감이 생기고 9번을 만나면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이것이 369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적어도 9번 이상은 만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8은 내가 2개를 갖고 싶으면 상대에게 4개를 주고 내가 4개를 갖고 싶으면 상대에게 8개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만큼 돌려받거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계산적인 관계는 서로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아야만 하는 것에 익숙해서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11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미국 9.11 테러 사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재해본부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통상 어떤 사고가 나기까지 26번의 시그널이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남센터, 북센터 테러 사건 때도 시그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9번을 잘해도 그 다음 10번, 그 다음 11번째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911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의미의 숫자인 동시에 시그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히, 소중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관계인 거죠.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요소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을까요? 나와 관계 맺기, 타인과 관계 맺기, 사회와 관계 맺기의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단연코 나와의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혼자 맺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과 관계 맺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매우 유명한 모 강사의 현장 강의에서 들었던 인상적인 멘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강사가 던진 첫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객석에서 술렁술렁대기 시작할 즈음 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데리고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 말은 그 당시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나를 데리고 산다는 말이 낯설었지만 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그것을 나와의 관계 맺기라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나와 온전히 관계를 잘 맺어야 타인과도 사회와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나와 관계 맺기, 나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와 관계를 잘 맺어야 비로소 타인과도 세상과도 순조롭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창의력 팡팡. 감정 코칭 2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감정을 예전보다 잘 느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감정 코칭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1단계 수업에서는 표정으로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알아차리면 결국 관계가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단계 수업을 통해 나와의 관계 맺기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과 나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관계 지도를 그려보면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만족의 경험이 쌓이면 사고는 유연해지고 창의력이 팡팡 터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역량,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아이는 숲을, 어떤 아이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 숲 사이를 가르는 바람을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첫 활동으로 가볍게 마음 날씨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76페이지에 있는 아래 그림, 고흐의 얼굴, 익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의 화가 울렉 슈프락은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많은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콧잔등의 농부의 모습, 귀 부분에 있는 여인의 뒷모습, 눈 부분에 있는 초가집의 창문 등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바람이 보여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디서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더니 고흐의 이마와 머리카락, 수풀의 움직임에서 바람이 느껴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었죠. 이렇게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보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에 각자의 감정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탐구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려면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뇌 속에 그려진 번뜩이는 전구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내 관심과 흥미는 뭔지,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는지, 성취감을 느낀 적은 언제인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뭔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창의력은 일상에서 늘 하는 세심한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 속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완벽해지기 위해 부족한 2%가 뭔지, 그 부족함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제안도 생기고 발명품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활동으로 뇌의 폭풍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종이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1분 안에 써보기입니다. 불편한 점, 바꾸고 싶은 점, 필요한 점 등 아이디어를 1분 안에 쓰고 타이머가 울리면 모두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발하고 창의적인 실제 사례를 제시해 주세요. 79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발명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불편한 점, 바꾸고 싶은 점, 필요한 점 등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결국 창의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관찰 게임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무척 유용한 게임입니다. 80페이지에 제시된 카드 가운데서 두 가지를 골라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무작위로 고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립스틱과 가위, 컴퓨터와 강아지 등을 고르기도 합니다. 서로 연상되기 쉽지 않은 사물들을 연결해서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제품을 발명하는 흥미로운 활동입니다. 감정 코칭의 마지막은 비폭력 대화 수업입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려워 보일까요?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개념 자체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혹시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기우였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같은 존재라서 어른들에 비해 더 적응을 잘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마셜 로젠버그에 의해 주창된 비폭력 대화를 쉽고 재미있는 역할극과 놀이, 퀴즈를 통해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비폭력 대화의 개념을 짚어봅니다. 비폭력 대화는 미국의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주창해서 한국의 캐서린 한이 국내에 보급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폭력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민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자는 것으로 이에 도움이 되는 말하기와 듣기의 대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폭력은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곧 우리 마음 안에 폭력이 가라앉고 연민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는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비폭력 대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법입니다. 그렇다면 평화 언어, 비폭력 대화가 왜 좋을까요? 첫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욕구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처음 필요한 요소는 관찰입니다. 관찰이란 뭘까요? 사물이나 현상을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을 잘 치우지 않아 엄마가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네 방이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워.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나. 책이 바닥에 10권이나 펼쳐져 있구나. 먼저의 경우는 현상을 보고 감정을 섞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의 경우는 현상을 관찰한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관찰과 평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섞이지 않은 관찰한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네 방이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워 라는 말은 관찰을 넘어서 평가와 비난이 섞인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팩트만 전달하면 받아들이는 아이는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요소입니다. 방을 치우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어서 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돼. 이렇게 내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관찰을 통해 느낌을 전달했다면 그 다음 부모가 갖는 욕구를 전달합니다. 나는 무엇을 느낀다는 것은 원인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부모의 욕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엄마의 욕구는 방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이 바닥에 10권이나 펼쳐져 있구나. 방을 치우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어 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돼. 네가 방을 잘 정리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폭력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학교를 전보다 덜 가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여전하고 심지어 더 많아졌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이들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의 수치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인 교실 교육의 횟수가 줄고 온라인상으로만 수업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요약 함축어 사용이 습관화돼서 소위 급식체라는 청소년들만의 언어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이들의 언어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 쓰고 있는 언어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에서 쓰이는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말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린의 언어, 자칼의 언어입니다. 유순한 초식동물인 기린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감정을 알아주는 언어를 비유하는 말이고, 포악한 육식동물 자칼의 언어는 부정적이고 분노하는 언어를 비유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칼의 언어보다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기린의 언어를 사용할 때 소통과 관계 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휴일에 늦게까지 자는 아이에게 왜 게으르게 잠만 자니? 라는 비난의 말을 던진다면 이건 부정적이고 분노하는 자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후 1시에 일어났네 라고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 아이에게는 인사하지 않아 서운한데 라고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감정을 알아주는 기린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가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먼저 네가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욕구를 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라고 부탁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단계를 거치되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기린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폭력적인 자칼의 언어를 멈추고 사랑과 공감이 가득한 기린의 언어로 대화함으로써 서로 공감과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은 물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부모와 어른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낭독 산책에서는 신여윤 작가의 엄마 교과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토북 출판사에서 금년 2월에 출간이 됐고요. 책값은 15,000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총 7교시 가운데서 4교시 감정 코칭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5교시 북극성 찾기, 6교시 알쓸 신잡, 7교시 부모와 자녀 관계 등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줄 솔루션이 아주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른 책으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